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DHD와 신경발달적 공존질환입니다. 학습, 운동능력과 의사소통 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아이들이 겪는 대부분의 학습 문제는 학습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ADHD 아이들의 약 40%는 학습 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학습 장애는 정상적인 지능과 적절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습 능력이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진단합니다. ADHD와 학습 장애는 별개의 질환입니다. 많은 ADHD 아이들은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면 또래 수준만큼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학습 장애가 ADHD에 동반되는 비율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발생 빈도도 각각 다릅니다. 이는 학습 장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에도 제각기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습 문제와 학습 장애를 어떻게 정의할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IQ 검사 또는 표준화된 척도에 따라 측정된 아이의 인지 능력과 읽기, 수학, 글쓰기에 대한 특정 테스트로 평가되는 아이의 실제 학습 성취도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의되어 왔습니다. 학습 장애로 인해 아이의 학습 기능은 지능이 그가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는 이 불일치. 모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IQ 점수가 예측한 읽기 성취도와 실제 읽기 성취도가 다른 난독증을 IQ 점수와 일치하는 읽기 능력을 지닌 아이들과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IQ 점수와 실제 읽기 성취도 사이의 차이가 반드시 학습 장애의 심각성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읽기 중재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호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중재 시간에 비례하여 아이의 읽기 수준이 얼마나 변화할지 또는 주어진 읽기 프로그램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불일치 모델을 사용하면 지능이 보통 하 정도이나 실제 평균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은 치료하면 좋아질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2004년부터 교육부는 더 이상 불일치 모델을 사용하여 학생에게 특정 학습 장애가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교실에서 받는 수업과 관련된 조치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부는 평가 절차의 일부로 학생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재에 반응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재에 대한 반응, Response to Intervention, RTI은 이런 종류의 치료 과정의 한 예입니다. RTI에서는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은 점점 더 집약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이나 행동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장애, Learning Disorders.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읽기 장애, Reading Disorders입니다. 읽기 장애는 학습 장애 중에서 가장 흔하며 또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 장애 아이들 중 약 80%가 읽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글자와 단어를 시각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글자와 글자의 조합이 의미하는 각각의 소리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읽기 장애에서는 글의 맥락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원인은 아이의 의문인식 영역에 문제 있거나 소리가 합해져 어떻게 단어를 구성하는지를 인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글자를 뒤집어 인식하는 BT, 증상을 보이는 읽기 장애라도 시각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애로 아이들은 읽기 가능한 새 단어를 늘리기 어렵고 결국 글을 읽기 힘들어집니다. 읽기 장애가 있을 때 듣고 말하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물을 명명하고 컴퓨터 또는 책가방 같은 단어가 빨리 생각나지 않는다. 어순을 맞추는데. 소녀는 빨간 차를 운전하는 한 사나이를 보았다.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읽기 장애와 함께 독해력 부족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은 수용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본인이 말은 하고 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읽기 장애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평생 지속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40% 정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읽기 장애의 증상이 지속됩니다.
다른 학습장애의 경우와 같이 읽기장애는 특별한 진찰 소견이나 뇌파 검사, 뇌의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같은 신경학적 검사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읽기 수준 또는 언어 성취도가 다른 학습 영역의 성취도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나 또래에 비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면 읽기장애로 진단합니다. 읽기장애를 평가할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HD 아이들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최적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ADHD에서의 주의력 부족과 행동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후 수학장애 Mathematics Disorder입니다. 수학장애는 말하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계산하는 능력에 장애를 보이는 학습장애의 한 형태입니다. 수학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또한 운동 및 공간지각 능력, 조직 능력, 사회적 능력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존하는 ADHD 혹은 심지어 ADHD만 있는 아이들도 수학장애 없이 수학적 계산에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미자스, 과잉행동장애는 기억력에 수학 정보를 적용하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충동적이거나 부주의함으로 계산을 실수하거나 문제를 성급하게 대충 풀고 잘못된 답을 충동적으로 써넣거나 또는 실수로 답을 써넣지 않는 경우도 있고 더하기나 긴 나눗셈을 할 때 줄을 잘못 맞춰 틀리기도 합니다. 수학장애는 읽기장애만큼 흔하지만 잘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수학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수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자리 수를 정확하고 빨리 기억하는 것은 더 복잡한 과제를 학습하고 응용하기 위해 상위의 뇌 영역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읽기와 수학장애가 있는 아이는 특히 단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3. 쓰기장애 Written Expression Disorder입니다. 쓰기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문장이나 단락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단을 정리하고 글의 올바른 문법, 적절한 문장 부호와 올바른 철자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이 읽기 쉽게 글을 쓰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국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쓰기뿐만 아니라 수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시간을 들여 글쓰기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쓰기 장애를 꼭 동반하지 않더라도 글씨가 너무 미성숙하고 읽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필의 원인이 쓰기 장애나 운동협응 장애가 아니라 ADHD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중추신경 자극제의 치료로 매우 신속하고 극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언어적 학습장애 Non-Nonverbal Learning Disability입니다. 비언어적 학습장애 NLD는 아직 공식적으로 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주의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ADHD 환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ADHD인 경우 특히 부주의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 NLD가 공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언어적 학습장애가 ADHD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종종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학습장애는 열악한 시공간 능력, 사회성 기술 문제, 수학 능력의 저하를 포함한 일련의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NLD가 있는 아이는 고기능 자폐 장애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무질서, 들쑥날쑥한 학교 성적 및 사회성 문제가 있으면 ADHD에 대한 평가를 해보아야 합니다. 4세 미만의 비언어적 학습장애 아이들은 비교적 정상으로 보이거나 기능장애가 경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비언어적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는 파괴적 행동과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을 보이게 됩니다. 흔히 분노 폭발하거나 과잉행동을 보이고 교사들에 의하여 말이 지나치게 많고 문제아 혹은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잉행동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영이와 초기 사춘기가 되면 증상이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여 사회적 관계 회피, 불안, 우울증, 비정상적 행동 및 사회성 기술 문제로 특징 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얼굴에 표정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회적 상황, 판단 능력 및 상호작용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학습장애 아이들은 다른 학습장애 아이들과는 달리 특히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흔히 보입니다. 비언어적 학습 장애는 언어적 학습 장애보다 덜 흔합니다. 언어적 학습 장애의 유병률이 인구의 4-20%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1-2%만이 비언어적 학습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언어적 학습 장애는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이 돼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가 되면 또래와의 문제가 증가하고 학습 과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학습 문제 academic problems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ADHD 아이들은 학교와 그 밖의 곳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장애나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40% 정도의 ADHD 아이들은 학습 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학습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부주의와 산만, 인내심 부족과 일관성 없는 행동, 쉽게 지루해하거나 과제를 돌파하거나 끝마치지 못하는 경향, 충동적인 반응과 부주의로 인한 실수, 자기 스스로 실수를 바로잡지 못함, 가만히 앉아있거나 경청하지 못함, 시간 제한이 있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데 어려움, 계획을 짜고 시간표를 만들고 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 수업 중 필기를 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합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움, 사실을 암기하는 데 어려움, 글쓰기, 장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함, 서툴고 느린 필기로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 있음, 읽고 이해하는 독해 능력이 떨어짐, 중추신경 자극제가 ADHD의 증상을 줄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특정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요법 기술은 또한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목표의 달성은 아이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학교 교사들과 협력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긍정적인 강화, 적절한 행동 기법, 일일 성적표 및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 장애, Motor Skills Disorder, GS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성 협응 장애로도 잘 알려진 운동 능력 장애는 운동 능력 문제가 일상에서의 학업 성취나 일상생활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진단됩니다. 비특이적 증상 때문에 ADHD 아이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글쓰기 및 기타 학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아이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동급생 수준의 스포츠와 놀이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ADHD 및 다른 학습장애 아이들은 종종 운동 능력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 장애에는 운동 발달 지연과 자세 발달 지연으로 운동 능력이 또래와 자신의 지능 수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행동이 굼뜨고 어색해서 학교 스포츠팀의 일원으로 발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 능력은 훨씬 더 뒤처지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로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체육 시간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신체 자아상이 형성되고 학업에서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게 된다. 운동 능력 장애는 처음에는 학령정이 또는 유치원생 아이에서 옷의 단추를 풀고 채우거나 공을 잡는 것과 같은 나이에 적합한 운동 기술을 수행하지 못해 발견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글쓰기나 스포츠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운동 능력 장애가 있으면 장문, 운동 계획, 운동 패턴의 기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 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ADHD는 있지만 운동 능력 장애가 없는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 행동이 굼뜨고 서툴러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운동 제어력이 서툴러서라기보다는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이 더 큰 관련이 있으며 종종 호전됩니다. 그러나 운동 능력 장애가 동반된 ADHD 아이들은 이러한 서투름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발달성 협응 장애로 진단받으면 개별적인 치료를 위하여 소아작업 치료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장애가 학업 수행이나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손눈 협응 운동과 운동 발달 그리고 구체적이고 특별한 기술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 별도의 특별한 체육 훈련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무술, 수영,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덜 경쟁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신체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통 장애 (Communication Disorders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타인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입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적절한 음성 언어를 인식하는 의문인식 능력, 어휘를 습득하고 기억하여 사용하는 능력, 세멘틱스 의미론, 단어의 순서를 다루고 문장을 적절하게 구성하거나 이해하는 능력, 신탁스, 구문론의 장애 등을 포함합니다. 의사소통 장애의 하위 범주는 표현 언어 장애, 혼합 수용 및 표현 언어 장애, 의문 장애, 조음 장애, 유창성 장애로 세분합니다.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어적 결함은 사회적 기술의 문제를 흔히 동반합니다.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ADHD 아이들도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상황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ADHD 아이들은 지나친 수다, 대화 중에 끼어들기, 남의 말을 듣지 않기, 질문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불쑥 대답하기, 체계적이지 않은 대화 등의 의사소통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적장애 이전의 정신지체는 아이가 나이에 맞는 적절한 정상 발달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발견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발달 지연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지적장애인 것은 아니다. IQ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되어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정상 IQ는 100 정도이며 표준 IQ 검사에서 하위 2% 정도를 지적장애로 진단합니다. 이들은 자기관리와 학습 능력 등에서 전반적인 지연을 보입니다. 85%의 지적장애 환자들은 IQ 55-27 사이로 경한 정도에 속합니다. 지적장애는 대개 생후 수년 이내에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경한 지적장애는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나 교사는 아이에게 ADHD 또는 학습장애가 있다고 의심하여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평가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의사들은 지적장애 환자에서는 ADHD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지적장애를 동반한 ADHD 아이들에 대한 실제 중추신경자극제 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 환자의 40%가 ADHD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일반 인구에서와 비교할 때 의미 있게 높은 것입니다. 지적장애 아이를 위한 치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가족지원, 가족교육과 상담, 특수교육 프로그램, 과도기적 요구와 교육권리에 주의 기울이기, 지역사회 지원 및 지원그룹 식별, 자녀의 장점과 능력에 세심한 주의 기울이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에우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이해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의사소통의 지연 및 비정상적인 언어의 사용, 비정상적이고 제한적이며 반복적인 관심이나 행동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추정 유병률은 소아 59명당 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범주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를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당수의 아이들은 엄격한 진단 기준에 의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의 약 절반 정도가 지적장애가 함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가 동시에 있는 아이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만 가지고 있어도 과잉행동적인 요소, 충동성 요소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는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학교생활, 가정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인 자폐장애 혹은 자폐증은 심한 언어장애, 사회성 결여,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독특한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자폐장애는 보통 만 3살 무렵이 되면 증상이 명확해진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가 동반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체 증상과 ADHD 행동을 구별하기가 항상 쉽지는 않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된 증상에 ADHD의 공격적 행동, 충동적 행동, 과잉 행동 증상이 추가됩니다.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의 많은 면에서 비교적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 지연은 없지만 대화를 하고 사회적 예절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목소리 톤이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며 지나치게 강하고 편협한 관심이나 강박적 집착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전에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설명되었으나 현재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ADHD를 공존 질환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동반되는 문제들, coexisting problems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ADHD 아이들은 앞에서 열거한 질환들의 진단 기준을 정확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영역에서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ADHD 아이가 다른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담당 교사,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지역지원단체 등과 상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